저는 이제 혼자 세상살이를 시작해보려는 40대 여자입니다. 그 전에 털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급격하게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뤄냈던 모든 결혼 생활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은 약 12년 정도였는데요. 그 12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관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영업직이시던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 집에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모텔에서 혹은 차 안에서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보신 적은 없으세요. 언제나 저와 어머니뿐인 가정적인 사람이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자주 쓸쓸해하시고는 하셨어요. 두 분은 항상 외롭다, 미안하다, 쓸쓸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부싸움을 하시고는 하셨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오순도순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놀러 가고 싶어. 당신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고요.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이게 다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그놈의 조금만 이게 벌써 몇 년째냐고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저도 어린 마음에 얼굴도 자주 보기 힘든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시는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런 마음은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일을 응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외롭다, 쓸쓸하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자를 만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 만나는 남자가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 푹 빠지셨죠. 아버지가 못 들어오시는 날이면 잠자는 저를 버려두고 그 남자의 집까지 가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초등학교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날, 온 집은 마치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헤집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앉혀두고는 자신은 이렇게 못 산다며 집에서 돈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방에 우겨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려가며 울며 빌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밀어내고 끝끝내 그 남자와 도망쳐 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지만 그만큼 노력하신 덕분에 아버지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회사에서 아버지를 계속 밀어주었고 아버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신 덕분에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이제는 본인 회사를 차려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사하시면서 아버지 팀원들께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거절하셨죠.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버지를 따라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본인 팀과 함께 퇴사를 하셔서 작은 회사를 차려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안정해서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신생회사라서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 월급은 밀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 사비를 털어주셨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아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전에 있던 회사에서 아버지를 좋게 봐주신 여러 사장님들께서 아버지 회사 물건을 거래해 주시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납기일에 맞춰 좋은 상품을 납품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사람들의 신뢰가 더해져 거래량이 많아졌고 아버지의 작고 소중한 회사는 나름 건실한 회사라는 소리도 듣기 시작했죠. 그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셈이었죠. 그러다 다른 회사와 처음으로 함께 진행했던 협력 건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아버지는 성공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아니,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남편과 딸이 아내와 엄마를 찾아온 게 잘못이야? 할 말이 뭐야. 그거나 하고 빨리 가. 이제 그만 돌아와. 이만하면 됐어.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우리 딸을 봐서라도 그만 돌아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망쳤던 남자와 새 살림을 차려 살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집을 나가시던 그날처럼 저를 밀치고 도망가셨던 것처럼 저의 친권을 바로 포기하셨고요. 나 때문에 너까지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들었구나. 미안하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말해서 돌아오실 분이었다면 떠나시지도 않으셨겠죠. 물론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대답하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었죠. 어머니를 보고 온 이후로 아버지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소개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다른 분과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죠. 그러시면서 이대로 회사 운영하시다가 제가 괜찮은 사위를 데려오면 본인 회사 물려주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면서 낚시나 다니고 산에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이 정리될 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실 대학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귀한 인연을 만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경영학과를 갔는데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서류를 낼 때만 해도 아버지 회사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계속 설득하셔서 결국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땀과 눈물, 노력으로 키워내신 회사를 창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큰 자리에 앉을 자신은 없어서 아버지와 상담 끝에 회계팀 평사원으로 들어갔었죠. 회사 안에서는 아버지와 제가 부녀관계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의 옛 팀원들이 회사에 계셨기 때문에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있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같이 뽑혔던 신입이 잠수를 타서 회계팀에 들어온 신입 2명 중 1명이 마케팅팀으로 옮기게 된 거죠. 같이 들어온 동기는 마케팅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친구라서 결국은 제가 옮기기로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어요. 남편은 다부진 체격에 키는 175 정도 됐고 가까이 가면 향수 냄새는 아니지만 좋은 비누 냄새가 나는 그런 남자였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바로 눈썹이었죠. 남편의 눈썹과 아버지의 눈썹이 너무 꼭 닮아 있었거든요. 숯처럼 짙고 검은 눈썹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눈길이 가더군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가 된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하며 시누이와 남편을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돈도 잘 벌어오는 귀한 아들. 어머니에게 남편은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이었겠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대단한 학력도 아닌 남편에게 반한 이유는 되게 사소했어요. 형씨, 아침에 일찍 출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죠? 라고 하면서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한 제게 샌드위치라든가 삶은 계란 같은 식사 대용을 챙겨준다던가 희영씨, 제 커피 타면서 희영씨 거도 같이 탔어요. 시럽 2번 맞죠? 라고 하면서 제가 커피 마실 때 시럽 넣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모습이 무척 다정하고 일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해내는 모습이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보였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남자와 도망가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의심을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 기분이 좋으신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지만 할머니 기분이 나쁘신 날에는 얼마나 애가 못쓰겠으면 어미가 도망가는데 잡지도 못하고 에휴 쓸데없는 계집애.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쓸데가 없냐? 저기 집에 저거 내 새끼 자식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시일 수도 있다며 온갖 구박을 하시고는 하셨거든요. 하루하루 다른 할머니와 살면서 저를 보살필 수 있는 건 저뿐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항상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가 안정이 될 때쯤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 아마 아버지는 평생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낸 제가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불안함과 두려움에 묻혀 살던 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남편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냐고 물어보니까 빼빼 마르고 키도 작은 애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게 안타까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편안하도록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 테니 자신을 믿고 평생 함께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오직 나를 끝까지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남편만 믿고 아버지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너만 고생하는 거야. 아버지는 처음에는 결사반대를 외치셨어요. 엄마도 없이 자란 제가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아버지께서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 몰래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하셨더군요. 그 조사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구두쇠인데 자기 물건이나 금부치 같은 것들을 사는 것에는 돈을 안 아낀다는 말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 집의 가장이었으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모두 들여서 모은 돈도 얼마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서로 얼마나 질투심이 심한지 가끔가다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안 쓰는 물건을 남편에게 주면 그것까지도 탐을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본인이 결혼에 실패하셔서 제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화목하게 자라지 못했으니 사위만이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다정하고 반듯한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뒷조사까지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는 집은 아니지만 남편의 반듯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면 가난과 남편의 죽음으로 삶이 팍팍해졌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애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건 절대 아니니까 나누고 서로를 위해주면 분명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제게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시누이나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결혼을 하는 건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되는 제 설득에 결국 남편을 만나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앞이라고 특별히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생활력이 강합니다. 희영 씨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은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콩달콩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죠. 아무리 자네가 우리 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해도 자네 어머니랑 누나들은 또 다른 이야기지 않은가. 자네와 내 눈에야 우리 딸이 귀하고 예쁘지만 자네 어머니와 누나들 눈에는 또 다르지. 안 그런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만약 희영 씨에게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가족들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남편의 설득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저의 예상대로 다정하신 분들이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너무 귀한 사람이 새 식구가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혹여나 괴롭힐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편하게 있다 가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죠. 아가, 혹시 저것들이 널 불편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렴.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같이 예쁜 아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만 해준다면 이 늙은이 소원이 없겠구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시댁이라고 어려워 말고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가렴.
나는 널 내 막내딸로 생각해.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만 좋다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렴. 엄마, 요즘은 딸처럼 대하면 안 좋은 소리 들어. 며느리는 며느리, 이게 유행이야. 엄마 딸은 우린데 올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넘겨 들어. 아무래도 올케처럼 예쁜 며느리가 생긴다니까 신나셔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올케. 우리 엄마가 올케 힘들게 하면 말해. 내가 엄마 열심히 말릴게. 알았지? 그때는 이런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누이들. 누가 봐도 좋은 시댁처럼 보였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서로의 칭찬뿐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귀한 며느리를 부족한 자기 아들에게 보내주셨다면서 우는 신용까지 하셨죠. 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부족한 딸이지만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예단은 절대 섭섭하지 않게 드릴 테니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셨죠. 그런 훈훈한 상견례를 무사히 보낸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 앉히고는 각서를 한 장씩 쓰게 하셨어요. 본인의 옛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느끼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우면 재산의 70%를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준다는 말이 적혀 있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던 변호사님에게 공증까지 받으셨다면서 각서를 펼쳐두시고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바쁜 사람이었어.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갔었지. 희영 엄마가 외롭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지. 희영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 집 나가고 희영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돌아오던 날 생각했네. 꼭 우리 딸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자네랑 희영이를 허락해준 건 자네 옆에 있을 때 우리 희영이가 가장 행복해 보여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서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본인이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걱정 없으니 괜찮다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있게 서명했죠.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한 말은 지킵니다.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 눈물은 안 묻히겠습니다. 절대 희영씨 두고 바람 피우는 일 없이 매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반했고 저 역시 각서에 서명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이만 손주를 보고 싶다는 뜻을 보이셨어요. 저희 두 사람도 그쯤에서 우리 두 사람의 아이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희에게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몸 관리를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며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지만 아기는 제게 찾아오지 않았죠. 혹시나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도 저와 남편 모두 이상 없다고 했었죠. 유명하다는 난임병원도 다녀보고 몸에 좋다는 건 모두 찾아 먹어봤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아기를 포기해야 했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관리를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저를 볼 때마다 조카, 손주 타령을 끊임없이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아기를 임신한 뒤에는 불러오는 배를 잡고 놀러와서는
결혼 생활의 꽃은 아기라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죠. 진짜 결혼 생활의 시작은 아기가 생기고부터 나서야. 그러니까 얼른 올케도 아기 생겨야 될 텐데. 배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태동부터 낳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남이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거든. 아휴, 우리 철수도 아빠 돼야 될 텐데. 시누이들이든 시어머니든 꼭 한마디라도 더 못해서 속을 긁고는 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시누이들에게 꼬박꼬박 임신 선물부터 출산 선물도 보내고 돈 들어갈 곳 많다고 투정 부리면 보태 쓰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저에게 하는 아기 타령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셨지만 내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조금 더 쉬는 게 좋겠다며 그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애썼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 말고 편하게 쉬라고 말해주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의 말에 결심이 섰는지 이제 남편에게 회사를 조금씩 넘겨주고 본인은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런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번 잘해보겠다고 말하며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만 하신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요. 그것도 대장암이요. 요즘 따라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집에서 쉬고 있던 제가 아버지가 괜찮은지 억지로 병원에 모셔갔는데요. 검사를 진행하고 만난 의사선생님에게서 아버지가 대장암이라는 말을 듣고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평생 힘들게 일만 하시고 본인 행복 하나 찾지 못하셨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 생기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본인도 무서우셨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도 제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옆에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며 울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달래며 본인이 꼭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께서는 수술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치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발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환자분은 수술을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어떻게 해서든 수술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대장암이라는 병이 초기에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하다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쯤에야 몸에 이상이나 아픔을 느껴 병원에 가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본인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아셨는지 계속 인연을 맺어오시던 변호사님을 불러 재산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살고 계시던 집과 회사가 있는 건물은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남편에게는 당신의 회사를 물려주셨죠. 그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남편에게 회사를 넘기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남편만 서류를 읽고 서명을 해서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그렇게 일주일 뒤 아버지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나도 데려가. 울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붙잡고 나도 데려가라는 등의 소리를 해댔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 마지막 길 편안히 가시라고 눈물을 꾹 참고 장례식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이상행동이 시작됐어요. 본인이 상주임에도 장례식장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안 보여서 찾아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괜히 성질을 내며 회사에 일이 생겨 잠깐 직원이랑 대화를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제정신도 아니었고 계속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바빠서 별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에도 소동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죠. 장례식을 끝내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바닷가 근처 절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집까지 들어와서 보란듯이 집을 어지르고 창틀이며 냉장고 위가 더럽다고 제 살림살이를 간섭하시기도 하셨죠. 올케, 이제 우리 엄마도 연세도 있고 하니까 슬슬 좋은 집에 모셨으면 하는데, 철수한테 들어보니까 사돈 어른이 사시던 집 올케한테 줬다며? 거기서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 어때? 하시면서 대놓고 저희 아버지 집을 탐내면서 안 된다고 하면 괜히 성질을 부리면서 말이에요. 그 성질을 받아내면서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아니요.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제 추억도 많은 집이고요. 그 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년, 아기도 못 낳는 년을 내가 참고 기다리고 받아줬더니 이것이 그런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 보길 개떡으로 알아? 내가 너였으면 시미가 이런 말 꺼내기도 전에 들어가 사시라고 모셔갔겠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아이고, 돈 좀 가졌다고 하늘 같은 시애미 앞에서 주름 잡는 꼬라지 보라지. 저는 이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제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항상 든든한 방패 같았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제게 이러더군요. 그런 것 하나 못해줘? 그리고 엄마나 누나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모시고 싶어 했잖아. 우리 누나들도 그런 마음인 거지. 그리고 그동안 시집살이 안 시키고 예뻐해줬으면 너도 그만큼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좀 해결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공주처럼 대접해줬다고 당신이 정말 공주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성질만 내다가 옷을 한가득 챙겨 회사로 간다고 쌩하니 나가버렸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던 거죠. 시간은 흘러 아버지의 49제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 49제니까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남편은 끝내 아버지 49제를 불참했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만 오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49제를 불참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게 바쁘다던 회사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남편 없이 49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나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저와는 친하게 지냈던 김상무님에게 가서 남편에 대해 물어봤죠. 상무님, 요즘 회사 많이 바쁜가요? 회사? 박 사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좀 바쁘긴 했지. 거래처 모두 박 사장님이랑 인연이 깊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잠잠해졌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상무님의 친근한 말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상무님은 저를 가까운 카페로 데리고 가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죠. 그러자 상무님은 자신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저는 저대로 한번 알아보기로 했죠.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간 날에 몰래 남편 차의 블랙박스도 확인해보고 내비게이션도 확인해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최근 기록에 회사 근처 모텔이 찍혀있긴 있었지만 요즘엔 계속 밖에서 잤으니 여기겠다 싶었죠. 그러다 남편 차 뒷좌석 바닥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귀걸이, 딱 봐도 여자 귀걸이였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여자 귀걸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예상할 수 있었죠. 아, 이 사람 바람났구나.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던 화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정신으로 집으로 다시 올라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죠.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남편을 붙잡고 화부터 냈을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있더군요. 성금을 입금하면서도 제발 제가 잘못 알았던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증거라고 준 사진에는 남편의 차 내비에 찍혀있던 호텔로 남녀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SNS에는 남자친구인 남편이 선물로 줬다는 귀걸이 사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 귀걸이가 바로 제가 남편 차에서 주운 귀걸이였고요. 그날 바로 상무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회사 CCTV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온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난 것 같다고요. 둘이 조금 된 관계 같다고 하더군요. 시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지 병원 모셔가서 대장암 소견을 듣고 입원해서 병원에 살다시피 할 때더군요. 저는 결국 다음날 상무님이 주신 증거들과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무님도 아버지의 딸이면 본인에게도 딸이라며 저를 두고 바람핀 남편이 괘씸하다고 같이 가주신다고 하셨죠. 다음날 아침 저는 상무님과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한참 셋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던 도중 모르던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김철수 씨 애인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던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한번 만나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했고 곧이어 장소와 시간이 적힌 메시지가 오더군요. 상무님께서는 이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호사님은 혹시 모르니 녹음기를 꼭 켜놓고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더불어 방금 통화가 녹음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요. 다행히 자동 저장 기능으로 상간녀가 남편 애인이라고 시인한 목소리가 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그 녹음 파일을 받으시며 몇 가지 당부하셨어요. 영희야, 명심해. 변호사를 만났다는 등의 내용은 말하지 마라. 그쪽에서 우리가 대응할 거라는 걸 알아서 좋을 건 없어. 그렇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아무리 상간녀가 널 자극해도 흥분해서 감정적인 모습 보일 필요 절대 없어.
너는 그냥 상간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너에게 만나자고 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날 오후 1시, 상간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여자는 제 생각보다 더 어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 바로 여자의 배 상태였습니다. 마치 저 보란 듯이 딱 달라붙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배는 조금 튀어나와 있었지만 임신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김철수 씨 애인 김미영이에요.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하는 여자에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죠. 저 보라는 듯이 배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둘이 어디까지 갔어? 보면 몰라요? 끝까지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라니. 그럼 저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아이라는 말이겠죠. 저는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물이라도 뿌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어? 네, 알고 만났는데요. 저희 회사 다니면서 만났어요. 당신이 박 사장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궈놓은 회사에서 해충 같은 것들이 만나 그런 짓거리를 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저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러니까 얼른 사장님이랑 이혼해 주세요. 뭐라고? 황당하고 기가 차서. 여러분, 헤어지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저 아닌가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자는 더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사장님은 아이 갖고 싶은데 당신은 아기도 못 갖는다면서요? 저 애 낳을 때 되면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했어요. 아, 박 사장 49제 때도 저랑 있었고요. 절 얼마나 예뻐하는지 당신이 알면 배 아파 죽을걸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짐승 같은 것들. 아무리 내가 우스워도 우리 아버지 49제에 뒹굴고 있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절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모든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녹음해온 대화를 듣고서 제가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혼을 하자니 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주신 회사가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의 삶 그 자체인 곳인데 이대로 남편에게 뺏기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혼하면 아버지 회사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제 말에 그동안 가지고 계시던 증거들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저한테 유리한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협의 이혼장을 주시면서 한번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마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반대할 거라고 말이에요. 상간녀한테 아기도 있는데 이혼한다고 하면요? 그럴 일은 없지만 회사는 걱정하지 마. 돌아가신 박 사장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뭘 해놓으셨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믿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아, 뭐야, 나 바빠.
나 오늘 김미영이라는 여자 만났어. 남편은 화들짝 놀라 되묻더군요. 저는 다른 말 없이 집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남편은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왔고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당신 거짓말 하지 마. 그 여자가 뱃속의 아기도 당신 아기라고 하던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뭐야, 그럼 그 여자랑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증거가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얼른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 내가 걔랑 만난 건 맞아. 하지만 걔가 먼저 날 유혹했어. 딱 하룻밤 실수였어. 애는 그때일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고, 여보, 제발. 걔 말로는 우리 아버지 49제에도 그 여자랑 있었다고 하던데? 나 다 알고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자 남편은 결국 맞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러 나간 것도 상간녀랑 통화하러 나간 거였고 아버지 49제에도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자랑 호텔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결국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열심히 빌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다고 했다며? 진짜 아니야. 그 여자랑 밤을 보낸 건 맞지만 그런 걸로 여보랑 이혼할 생각은 진짜 없었어. 진짜 아니야.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한순간의 실수가 계속된 만남이 됐지만 이혼은 절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도 49제에도 그 여자 때문에 집중을 못했고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남편에게 실망했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니, 우리 이혼해. 당신이 그 여자랑 우리 아버지 49제에 호텔에서 뒹굴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이랑 그 여자 가만히 안 두고 싶어. 당장 두 연놈을 확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래도 내가 짐승 같은 너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당신이 협의 이혼 안 하면 나는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을 밀어내며 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단호한 제 모습에 설설 기다가 결국 집을 나가야 했고요. 그날 바로 문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올케, 철수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가 그 녀석 따끔하게 혼냈어. 그만 마음 풀어. 우리가 그 상간녀 아주 박살을 낼게. 그래, 올케. 철수 얘기도 들어보니까 걔도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여자가 대놓고 꼬리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래도 우리가 그 녀석 아주 혼쭐을 내놨으니까 우리 마음 넓은 올케가 좀 참아줘라. 응?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그 여자 뱃속에 남편 아기까지 있는데. 저는 시누이들의 말에 상간녀 뱃속에 아이까지 언급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아가. 내가 철수를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운 것 같구나. 내가 그 녀석 눈에서 눈물 쏙 빼게 혼냈으니까 그만 화 풀어다오. 응? 그리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게 철수 자식이면 네가 데려와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철수도 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하시면서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시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머릿속이 싸하고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왜 남의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를 키워야 하는 거죠? 됐으니까 모두 나가주세요. 어서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서 나가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쫓아냈고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날라온 서류들을 보며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통해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넣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님은 회사 인사과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넣은 이유와 증거들을 추합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회사에서도 참고하라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한창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 때쯤 상간녀에게 울며 불며 전화가 오더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도 김 사장님 악이 아니에요. 상간녀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빌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하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정말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님과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착실하게 상간녀의 소송도 진행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상간녀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 여자와는 빠르게 합의할 수가 있었어요. 변호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상간녀가 생각보다 더 겁을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그 상간녀 부모님까지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상간녀와는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상간녀가 했던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기는 남편의 아기라고 했대요. 그렇게 통장으로 들어온 상간녀 합의금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보다는 두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듣고 싶었던 거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았으니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삶 전부였던 회사를 가져오려면 지금보다 더 힘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부디 제가 아버지 회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첫 재판에서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 측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상태였고 혼인 파탄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판사님도 저희 쪽의 선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변호사가 재판을 질질 끌려고 했고 보다 못한 변호사님은 저에게는 쉬라고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회사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남편을 완전히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각서에 서명을 했을 거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의 힘이 약해지거나 회사가 부도나면 남편도 어머니처럼 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넘겨주기 전에 조건을 거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3년 안에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하면 회사는 절대로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제 말에 변호사님은 웃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혼인기간 동안 일하면서 회사나 가정에 기여한 게 있으니까 전체는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소보다는 대를 생각해야지. 너도 돈보다는 박 사장님께서 남기신 회사가 더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럼요. 돈보다는 아버지 삶의 전부였던 회사가 더 중요해요. 아이고,
돌아가신 박 사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다.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널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자기랑 너무 닮아서 본인처럼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고 말이야. 자기도 믿었던 전 와이프한테 발등 찍혔는데 너라고 안 찍힐까 걱정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거신 걸 거야. 저는 그제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마 소리내서 엉엉 울지는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제게 변호사님은 제 등을 다독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지. 하늘에서 박 사장님이 너 우는 거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이 된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죠. 제가 만나주지 않자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가거나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사서 가져다 놓고는 하더군요. 저는 계속 거부했지만 매일 이어지는 전 남편의 행동에 저는 결국 전 남편을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그런지 전 남편은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어 귀가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전 남편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식으로 죄를 묻겠다고 다그쳤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상간녀의 소식도 듣게 됐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결국 낳았다고 해요. 전 남편을 아는 회사 사람이 전 남편의 소문을 들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상간녀는 아기를 낳자마자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했고 전 남편은 자신의 친자식일 리가 없다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지만 전 남편 친자일 확률이 99.8%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마 오랜 기간 부부로 살던 저와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 상간녀의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전 남편은 꼼짝없이 상간녀 아기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아기를 데리고 전 시댁에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상간녀의 소식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아기 타령을 했으니 받아주셨을지도 모르죠. 전 남편은 저와의 혼인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설쳐댔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아버지와 같은 직종의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상무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바닥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전 남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한번 싹 돌았다고 해요. 와이프랑 이혼한 이유가 와이프 아버지 49제 때 상간녀랑 외도하다가 그런 거더라. 결국 그 모든 걸 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했고 겨우겨우 조금 재산을 분할받고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고 말이에요. 이 바닥이 자리 잡기 어려운 만큼 의리를 중시해서 아마 남편의 회사는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곳이랑 거래할 곳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돌려받은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회사라서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운영을 하기에는 제게 너무 무거운 숙제 같았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게 바로 상무님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사나 이민을 가시고
아버지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다른 회사로 가신 분도 계셨고,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죠. 상무님이라면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고, 회사분들도 모두 상무님이 원년 멤버이신 걸 아시니까 다른 잡음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상무님을 만나 제 뜻을 말씀드렸어요. 상무님, 저희 아버지 뒤이어서 회사를 운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상무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하셨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뜬금없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와서는 회사를 운영해 달라니. 하지만 상무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어준다면 내가 한번 열심히 운영해 볼게. 절대 아버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마. 그렇게 해서 김 상무님은 아버지 회사를 맡아주셨어요. 월마다 실적이며 수익이 얼마고 얼마나 썼는지 같은 것들을 제게 보내주시면서 회사를 더 깔끔하게 운영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상무님은 아버지처럼 회사를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셨던 분이니까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회사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김 상무님에게 맡겨놓고 아버지와 저의 이름을 딴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처럼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는 단체를 말이에요. 이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시고 갈 곳 없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신 분들이에요. 가끔씩 배우자와 사별하고 갈 곳 잃은 분들도 이곳에 오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말하고 보듬어주며 살고 있답니다. 저는 아마 이곳에서 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면 아버지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시다가 졸업한 한 여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있는 법이라고요. 속 시원한 복수극은 아니지만 저는 저대로 통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쭉 살았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상간녀가 아기를 낳아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갑자기 내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며 저는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모든 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게 속상하셔서 본인 49제에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알고 나서는 힘든 현실이지만 제가 바보처럼 짐승 같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지만 본인이 뿌려놓은 사람들과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